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 다니며 살림도 하는 캐리우먼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초년에 이혼을 하고 20대 말에 다시 새 출발하여 애 낳고 살림 꾸리면서도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 시댁에서도 나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사는 중인데요. 이 초년에 했던 결혼과 이혼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봄바람 살살 불고 벚꽃 흩날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문득 제 이야기 하고 싶어져서 사연을 보내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전 남편 케이스를 보며 다시 한번 실감하거든요. 세상 남부러울 것 없던 팔자 늘어진 남자가 여자 하나 잘못 들여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거든요. 지금 캐나다 어디로 이민가 산다는데 한순간 실수치고 어디 가서도 못 볼 막장 집구석 인증을 제대로 했지요. 저는 초년 멋모르던 시절에 대학 선배와 결혼이란 걸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했는데 근데 10년 전이라고 해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답니다. 사실 우리 친정이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연애도 불가한 상태였는데 동아리 선배였던 전 남편이 절 많이 챙겨주고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마다 쫓아다니며 많이 팔아주고요. 일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시험 시간이면 자기가 시험 문제 뽑아서 족보라고 주는데 이게 꽤나 적중률이 높았거든요. 한 2년 정도 선후배로 지내다 결국 3학년 말에 연인으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집이 꽤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이것이 초년의 결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선배네 할아버지가 좋게 말하면 수단이 좋고 나쁘게 말하자면 날건달로 금맥 하나 우연히 잡아서 제대로 불려서 건물이 몇 채 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분해나는 걸 숨기지 않았고 우리 결혼할 때도 저에게 목매다시피 해서 혼수도 마다 않고 절 데려갔어요. 이때 저하고 의견 충돌이 심했는데 저는 나 혼자 살려고 시집 가는 게 왠지 친정이 미안했어요. 당장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들 학비만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선배는 자기가 생활비며 학비 대주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아버지한테 돈 타 쓰는 주제에 아니할 말이고요. 저는 몇 년 직장 생활하며 동생들 대학 학비라도 대주고 이후로 제 인생 살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한창 이쁜 나이에 함께하고 싶다는 선배하고 상의 끝에 오빠하고 지금 결혼은 하되 제가 직장을 다니며 버는 돈은 친정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참 좋았던 게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왜 돈을 벌어 친정에 주냐 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본인도 친정과 서로 간에 주고받으시거든요. 그러나 시 외가 쪽도 못지않게 잘들 사시니까 감히 제가 낄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는 오빠에게 우리 친정이 힘들어 돕고 싶대서 내가 주겠다 하니까 결국 아버님 돈인데 내가 벌어드릴란다 하더라는 소리 전에 듣고서 그렇게 하거라 하셨답니다. 그 소리를 전한 속뜻은 그러니까 엄마가 돈 좀 줘 이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자존심 강한 아이 괜히 건드리지 말고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셨거든요. 시댁은 돈 바라는 며느리보다 훨씬 낫다고 오히려 저를 이뻐하셨어요. 전 남편도 불만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의견에 그렇게 하겠다며 동조를 해서 저 출근하는 것은 못 봐도 퇴근하는 제 회사 앞으로 저를 마중 나와서 같이 밥 먹고 들어가거나 심야 영화도 보여주며 제법 사이좋게 지냈어요. 철이 없긴 하지만 물질적으로 든든한 시댁이 있어서
놀고 먹는 남편이 나름 자랑스러웠기도 했거든요. 오빠도 다른 여자들처럼 이래라 뭐해라 바가지 안 긁어서 좋다고 하였고요. 오히려 제가 본 전 남편은 그냥 있는 게 돈 버는 거라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서로에게 불만 없으니 된 거 아니겠어요? 아직 젊은 우리는 아이도 2, 3년 후에 가지기로 합의가 되어서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우리는 1년 후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하는 저를 마중 나오지도 않았고요. 친구와 논다고 거의 밤새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은 친정에 가져다 주는 죄인이었던 저는 사생활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편이었는데, 결국 외박하면서 크게 다투고 홧김에 이혼말까지 오고 가게 되었는데, 이때 알았습니다. 제 결혼이 우리 회사에 제 동료로 들어온 신임 여자 후배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는 걸요.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은 저를 마중 나와서 본 이 회사 후배하고 눈이 맞아서 저를 따돌리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마중하던 스케줄 그대로 여자만 바뀐 겁니다. 제 눈을 속이려고 저와 늘 만나던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여자애를 픽업해서 연애를 하더니 푹 빠졌는지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이혼하자고 선포를 한 거죠. 주희야, 우리 아직 젊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가 막심한 거야. 봐봐, 너 친정 가난하다고 돈 벌어 다 갖다 주잖아. 다 좋다 이거야. 엄마 말대로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래 좋아. 근데 우리 애도 안 낳고 미루는 거, 이게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이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 후딱 키워야지.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나 심심해 죽겠는데 노는 것도 지치고 형님들 애 낳고 정신 차리는 거 보면 대견하고 부러운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넌 피곤하다고 퇴근해서 뭐 먹이면 맨날 일찍 자고, 야, 하루 종일 마누라 기다리면서 천하의 박지석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결혼이란 거에서는 네 인생만 챙기고 한 발자국도 물러나질 않고, 밤에 치킨 뜯으며 마누라하고 축구같이 보는 로망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그 사소한 걸. 지석 오빠, 나는 당장 내일 8시 출근인데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축구를 같이 보란 말이야? 매번 이해한다고 먼저 잘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해? 피곤하다고 정말. 기다리다 지쳐서 자는 거 보고도 그런다. 근데 정유리는 안 그러더라고. 너처럼 직장 생활하고 바로 출근하는데도 또랑또랑 나하고 같이 축구 봐주던데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면 잡아놓은 물고기다 하고 나한테 등한시했다거나? 정유리? 올해 우리 부서에 입사한 정유리? 내 후임 직원? 오빠 걔하고 축구 봤어? 아, 두나 척 하는 거 좀 봐라. 야, 김주희, 내가 걔랑 축구만 봤겠냐? 걔네 집에서 단둘이 새벽 3시에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재미없어. 그만해.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귓구멍 활짝 열고 잘 들어. 나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끝내고 싶거든. 네 지인 내 지인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겹치는데 괜히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 너하고 나 언젠간 만나도 만날 텐데 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그렇게 됐다. 시작은 주희 너 일 마무리한다고 미적거린 날 유리가 먼저 아는 척하고 시간 떼어준 건데, 사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눈에 수용 갔어. 내가 네 남편인 거 알고 배려한 거지. 근데 너는 30분만 기다리라더니 1시간 반 걸렸지. 보통 때 같으면 신경질 났을 텐데 오히려 네가 일 끝마친 게 싫을 정도더라고. 그때부터였지 아마. 저기 박지석씨, 그래서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 치고 만난 게 걔였어? 왜 하필? 착각은 자유인데 정유리 걔 남자 킬러로 유명한 애야. 맨날 남자 바뀌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안 가려.
나하고 이혼하고 걔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가는 몰라도 헛물 켜지 말고 정신이나 챙겨. 걔 우리 선배들한테 들어서 내가 부자 남편 얻은 건 알아. 정확히는 부자 시댁 두고 당신 백수로 지내는 거.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선배는 부모 잘 만나 일평생 놀고 먹는 철없는 놈일 뿐이고 처음엔 부러워들 하다 속 터지겠다는 소리 듣고 있거든. 그런데 걔는 부러웠나 보네. 그게 얼마나 만났는가는 몰라도 정신 차려. 정유리 걔는 뭐 첫날부터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부장님한테 꼬리치던 애라 딱히 선배 탓하기가 그렇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겨우 그딴 애 때문에 이혼녀 되기 싫어서 기회 주는 거야. 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만나지 말고 하루 시간 비우고 쫓아다녀봐. 어떻게 노나. 김주희, 난 걔가 어떤 여잔지 알고 싶지 않고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놀고 다녔는지 나는 신경 안 쓰고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걔를 좋아하고 갖고 싶어졌거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너무 짜증나고 실증나서 헤어지고 싶단 거 단 하나야. 걔하고 있다가 집에 오려고 일어설 때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지 너는 모를 거다.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이 심지어 애도 없는데 이렇게 왜 사냐? 이건 우리 둘 다한테 불행한 일이야. 내가 위자료 줄게. 여기 아파트 팔아서 너 2억 줄게. 넌 애들한테 동네방네 자랑해. 그럼 돼. 손해날 건 없잖아. 우리 얼마 안 살아서 보통 1,000만 원이 다다. 왜 2억뿐인데? 쏘는 김에 더 쏘지. 그리고 이제 와서 애 없는 걸로 나 트집 잡으면 섭섭해. 선배도 애 싫다고 했잖아. 그땐 싫었는데 이젠 아니야. 얼른 애 낳아야 돼. 나 유리 만난 초반에 엄마한테 이혼할 거라고 말했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났거든. 눈치를 보니 이혼당하면 당분간 돈 넣을 구멍 없을 것 같아. 나도 살아야지. 다 주면 뭐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야? 아무튼 너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헤어지고 유리하고 알콩달콩 애기 만드는 게 내 최종 목적이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서둘러서 결혼한 것 같아. 그만큼 나 너 사랑했다. 이건 진심이니까 곡해하지 말고. 별거 아니야.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내 마음이 통 말을 안 듣는데 나도 미치겠다. 미안하다. 근데 나 유리 걔 놓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럴수록 정말 네가 꼴보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싫고 짜증나. 이혼 겁날 수 있겠지. 너보다 훨씬 이쁘고 어린 후배한테 나를 뺏겨서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거고. 그치만 법적인 마누라인 네가 출근하다 차에 치거나 퇴근길에 괴한한테 쫓기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것보단 낫잖냐? 지석 선배, 우리 차근히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오빠 믿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잔소리 한마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탄 선언하고 그러냐? 진정하고 차분히. 차분이랄 것도 없어. 나 너 구질구질해서 싫어. 연애는 어찌어찌 했는데 마누라는 힘들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창피했고 형수하고 차이나도 너무 차이나서 싫어.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결혼할 때야 어려서 뭘 몰랐는데 친정 가난한 거부터 우리 돈 말고 네가 벌어서 직접 주겠다고 직장 다니는 것까지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본론이 이거였구나. 하긴 내가 싫으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겠지. 이 마당에 선배가 만나는 그 여자가 내 후배건 내 친언니건 무슨 상관 있어. 나한테 애정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 눈치껏 빠져줄게. 돈까지 준다는데. 그래, 선배 바라는 대로 오빠가 돈도 많이 줬다고 소문도 꼭 내줄게. 근데 정유리 걔하고는 결혼은 하지 마라. 진짜 부탁이야. 이건 마누라로서가 아니라 좋은 시절 같이 보낸 후배로 하는 부탁이야. 걔랑 그냥 만나다 결혼은 제발 다른 여자하고 해. 알고 지내던 있는 집 여자. 가난한 처가 구질구질해서 싫다며. 걔는 가난보다 더 위험한 애니까 조심하라고. 잠깐 봤지만 걔 보통 애가 아니니까. 알았다고. 일단 내가 집 내놨거든. 이혼 마무리 될 때까지 친정에도 알리지 마. 그래야 돈 준다. 알았지? 간다. 내일 봐. 그렇게 저는 초년에 결혼해 애 없이 살다가 내 직장 후배하고 눈 맞은 선배에게 위자료 2억 받고
굴욕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났냐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배의 마지막 말이 쐐기였던 것 같아요. 가난한 친정, 그리고 우리 친정에 돈 보내주려고 직장 다니던 저. 사실 제가 버는 돈이 우리 남편이 시댁에서 받는 용돈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나름 자존심 챙기려고 그 돈에 손 안 댄 건데 이해한다고는 했어도 살아온 생활 방식이며 돈 씀씀이에서 불편하긴 했겠죠. 결국 애정이 식으니 저 마중 나와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은 건데 이미 술술 본인 입으로 털어놓으며 헤어지자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없니 따지며 울고 불고 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조용히 헤어져 줬답니다. 저희는 결혼처럼 이혼도 장난식으로 만나면 농담해가며 했어요. 지석 오빠가 원래 좀 단순하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하나. 어릴 적부터 본인이 바라는 걸 모두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라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이혼하며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결국 정유리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미 전처가 된 마당에 왜 내 말 안 됐냐 따지는 것도 우습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바빴습니다. 친정에 들어가서 회사 다니며 돈 벌어 고스란히 주면서도 한편으론 지석 오빠에게 고마웠어요. 돈이 좋은 게 사람보다 든든하더라고요. 이혼했다는 말에도 딱히 슬퍼하는 친정 식구들은 처음엔 비위 좀 잘 맞추지 뭘 어쩌다 밉보였냐고 저를 탓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친정이 가난한 게 구질구질해서 싫다네 했더니 못 들은 척하며 어차피 시댁에서 도와준 것도 없이 내가 벌어준 돈이니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젠 명절마다 시댁에서 보내주는 선물 세트 못 받겠네가 아쉬운 표현의 전부였어요. 그걸 보며 저도 딱 남동생 합의까지만 마음이 먹어졌던 것 같네요. 아마 이 이혼이 없었다면 아직도 친정에 돈 대주는 호구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안 건드리려고 노력했답니다. 호시탐탐 엄마와 아버지가 동생들 직장 못 들어가면 창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제 의견을 묻는 척 돈 우려내려고 눈치를 보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결국 막내 마지막 학비를 내고 나서 저는 바로 집을 구해 독립을 해버렸답니다. 이후로 저는 일을 죽을 듯이 하고 미친 듯이 승진 출세에만 매달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 못할 것이 없었고요. 평소에는 토 나온다고 질타하던 남자 상사에게 제 스스로 술을 따라주며 갖은 알랑방구를 끼웠답니다. 누구는 남의 남자 꿰차는데 뺏기고도 성공하기 위해 이 정도도 못하면 꼴값에 나가 뒤져야죠. 참 세상이 무서운 게 능력을 갖춘 채로 아부까지 잘하니 저를 인정해주고 멋지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있죠. 그래 나 혼자 독청청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어느 정도 때를 묻혀야 내가 편해진다는 걸 저도 배웠네요. 제가 왜 이렇게 성공에 목을 맸냐 하면요. 그렇게 정유리하고 결혼까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기어이 결혼을 해서는 대학 모임 있으면 꼭 옆에다 달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2년 만에 애까지 낳아서 한동안 애 들쳐매고 나왔는데 한순간이라도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그 집안 뜨면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그쪽도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처음엔 참석 못한다고 하더니 늦은막히 마음이 바뀌었다며 와서는 후원금이라고 2차비를 쏘니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정유리 미어 선배는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까지 띄어가며 능멸을 했지요. 주변 선배와 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도 그쪽으로 붙는데 저보다 얻을 게 많아서 그런 게죠. 하다못해 만나고 비싼 밥이라도 얻어먹을 테니까요.
정유리는 회사 다닐 때도 짝퉁일지언정 브랜드 엄청 밝히는 애라 살판 나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났는데 저야 본성을 아니 추해 보이는데 다들 이쁘고 고급스럽다고 달라붙어 비위 맞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얌전한 얼굴을 하고서는 이놈 저놈 필 꽂히는 대로 바꾸고 다니던 여자인 줄을 모르고 말이죠. 지금은 조신하게 사는지 의문인데 고작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한테 홀려서 절 차버린 선배는 제 당부를 무시하고 결혼까지 해놓고 이혼하면서 해줄 것 해줬다며 당당하고요. 심지어 이게 사실이라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보니 알잖아요. 회사 다니며 1억을 모으기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한 방에 2억 받아 챙기고 나온 저한테도 차라리 잘된 일이고 선배가 그래도 의리 있는 놈이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남의 일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고, 너희 둘 다 너무 어렸을 때라 뭘 몰랐다고, 인연은 따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상사 비위 맞추고 가끔씩 비리를 목격했을 때도 모른 척 했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왜 오더 잘못 내려서 사고 난 거 지들끼리 싸바싸바해서 손실 처리하고 슬쩍 덮어버리는 거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회장은 날 몰라도 부장은 절 너무 잘하니까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질끈 감았죠. 이렇게 빌어먹게 사니 이혼하고 4년 만에 여성 팀장으로 유일하게 승진을 하여 이러다 최초의 여성 임원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경사에 꼭 끼어드는 날파리처럼 연말 모임마다 볼 수밖에 없는 저들 부부 때문에 다시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 업무로 알게 된 지금 남편 만나서 말 그대로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재빠르게 결혼을 했지요. 이건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이때 이혼한 전 남편, 아니 대학 선배가 초대도 안 한 채 결혼식에 와서 축의 500만 원 하고 울다 갔거든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다들 선배를 알아보고 수근수근 하는데 왜 우냐고요. 경사스러운 날에 하필 전 남편이. 가뜩이나 이혼녀가 초혼인 남자 꿰차서 눈치 보이는 터라 지금 시댁에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애들 사이에 선배 머리가 하얗게 새있고 볼이 온폭 파여서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률이 그것이 병 도졌나 보다 생각하고 바로 잊었어요. 이제 남인데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저도 이혼하고 나서 때가 묻어서 선배가 돈으로 보였던 터라 나는 지 때문에 이혼녀 됐는데 돈도 많은 놈이 좀 쓰지 겨우 500하고 갔냐 속으로 욕하고 말았지요. 사실 저 재혼할 때 우리 친정에서 반응이 안 좋았답니다. 남동생들은 결혼은커녕 취업도 못하고 빌빌대는데 저 혼자 잘 나간다고 가르친 값 내놓으라는 식으로 저한테 뜯어내지 못해 안달이었거든요. 남들 이제 결혼한다고 설치는데 저는 초원에서 한몫 챙기고 벌써 재혼까지 하냐며 지만 안다고 상견내서 대놓고 말하는 바람에 내 이참에 영 끊겠다 다짐하며 이래저래 속으로 칼 갈던 참인데 전 남편까지 와서 눈물 바람하니 정말 속으로 울컥증이 돋았어요. 게다가 제 스토리 다 아는 신랑이 선배 눈물을 보고 기분 나빠하니 욱하는 마음에 당장 달려가 패버리고 싶었지만 신부 대기실서 이야기만 전해 들어서 그러질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상 보지 못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는데 비록 바람나서 절 이혼녀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미천 떼준 사람이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제가 그래도 친정에 유세 부리고 시댁에도 기 안 죽어서 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2억 주고 이혼한 전 남편이 결혼하고 한 6개월쯤 지났나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옆에 지금 남편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꿀릴 것 없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 남편 이전에 그래도 선배니까요. 대신 스피커폰으로 받았지요. 전 당당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잔뜩 취해서 울면서 말하길 제 말을 들을 걸 하는 겁니다. 주희야, 나 벌 받나 봐. 그때 그냥 만나기만 하고 결혼은 잘 아는 집 여자고 하란 네 말 들었어야 했는데 뭔 지를 났다고 그런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널 버리고 그 마당에 곧 죽어도 앉으려고 주희 너 보란 듯이 그 기집애하고 결혼을 했는가. 나 그냥 그때 뒤졌어야 했는데 이 인간이 술에 잡아 먹혔네. 왜 그래? 선배, 정유리하고 싸웠냐? 아무리 눈에 뵈는 거 없어도 5년 전에 이혼한 전처한테 한밤중에 전화하는 건 예의 아니지. 나 결혼한 거 알잖아. 나 또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우리 남편 깨면 어쩌려고 그래? 선배 네가 책임질 거야? 참, 너 내 결혼식 날 와서 울었다며? 그때도 싸웠냐? 싸우는 정도가 아니다. 너 나한테 걔 남자라면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댄다고 했잖냐? 나하고 결혼해서 한동안 잠잠해서 나는 네가 시샘에서 한 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애기 낳고부터 본격적으로 나한테 애보라고 따돌리고 외출을 하는데 내가 사람 시켜 뒤 밟으라고 했거든. 그 사람들이 일주일 따라붙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자가 맨날 바뀌어. 거기다 초면인 남자하고 바로 진도 빼는데 그거 보고 아주 내가 혀 깨물고 죽고 싶은데. 저기 선배, 일단 술 좀 깨고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 깰까봐 겁난다. 나중에 맨정신에 얘기해. 저는 이야기가 심상찮자 선배 말을 끊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괜히 남편이 듣게 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왜 끊으려고 하냐고 자기도 듣자고 하는 겁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요. 아무래도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하여간 사람들 참 못됐어요. 나하고 먼저 결혼한 남자애다. 집이 부자라 위자료 쏠쏠하게 준 대학 선배인 거 알고 시도 때도 없이 경쟁심 느끼더니 불행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본인이 직접 듣고 싶은 모양이었죠. 왜 주희야, 내가 하도 답답해서 너밖에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 들으면 좋아할 이야기야. 우리 집 아주 쑥대밭 됐다고. 아니 그게 우리 남편 앉아. 지금 내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해. 개인적인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 나는. 들으라고 해. 어때? 내가 한강에서 죽을라다가 그래도 너한테 경과 보고 하려고 전화한 거야. 네가 옳았다고 알려주려고. 부부는 일심동체라니까 남편분 들어도 되지 뭐.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들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주희 남편 되시는 분 결혼식 날 뵀는데 그쪽은 마누라 말 잘 들어요. 내 꼴나지 말고. 개작도 타나 봐요. 주희가요, 예전에 자기가 이혼은 해줄 건데 절대로 그 애랑은 결혼하지 말고 놀기만 하랬거든요. 근데 걔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자마자 암튼 남자 바꿔가며 아주 돈지롤에 바람지롤을 해대는데 제가 참다 이혼하겠다고 집에 알렸어요. 우리 집서는 사실 알고 당장 하라고 하는데 얘가 죽어도 이혼 안 한다고 뻗대고 애는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얘 애한테 관심이 없는 애거든요. 아버지는 손자니까 죽어도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는데 걔는 갑자기 애 물고 늘어지고 결국 애도 곱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나 하고 유전자 검사 의뢰했거든요. 이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걸 걔 발광을 해서 간신히 안 씻은 애기 젖병 가지고 했는데 형님 아이가 아니랍니까? 나한테 들키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뭔지 압니까? 주희야, 정유리가 낳은 애가 내 자식은 아닌데 내 피는 섞였대.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내가 눈이 확 돌아서 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5군데에다가 넣었거든. 그런데 똑같아. 이게 뭔 말이겠냐? 그나마 다행인 건 처음에 일부 일치로 나왔던 게 더 정확한 게 내 자식은 아닌데 25%가 나하고 겹친다고 나온 거야. 뭔 말이야 이게. 그럼 걔가 자기 형제 누구하고 그렇고 그랬단 말이야?
남편도 이 소리에 입을 떡 벌리고 뭐라고 할 말을 잊었는지 아예 말이 없어졌고요. 선배는 술이 확 오르는지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며 울기만 했답니다. 제가 생물학적 배움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선배하고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면 부계 쪽 직계나 반계의 자식이라는 건데 25%다 하면 골치가 아파지죠. 우리가 부모에게 50%씩 반반 받잖아요. 여기서 촌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유전자 일치도가 반으로 깎이거든요. 그러니 25%라면 전남편은 아니고 남편 형제 중 누군가라는 소린데, 그렇다고 이게 또 수학적으로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자식인데도 반에 반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으로 일치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때 작은아버지의 큰아버지, 거기에 그 사촌들까지 모두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직접 다 일일이 검사해서 완벽한 아버지 유전자 표본을 들이대지 않는 한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선뜻 나 아니다 나서는 인간이 없는 모양이에요. 정유리는 자기는 일체 그런 일 없다고 우기는 중이고, 친가 형제를 비롯해 사촌들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 저 집 이혼한다고 난리 났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토 나와서 일단 내 아버지가 누구냐 캐기 전에 얼른 이혼부터 하라고 일러주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 너무 상상 초월의 소식이라 저까지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어. 손자 어쩌고 하면서 애착 보였잖냐.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고 어머니가 네 아들이냐 아니면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싫다고 펄쩍 뛰셔서 대판 싸우시고, 형네는 형수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또 검사는 못하게 하네.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묻고 가겠다는데 정률이 그것은 뻔뻔하게 친정에도 없대. 다 들켜서 그런가 나보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하라는데 돌아버리겠다 정말. 선배, 그렇다고 죽지는 마. 지금 열받아서 가면 그것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아버지 돈이지 내가 가진 게 있냐. 이 꼴 저 꼴 안 보고 뒤지는 게 낫지. 집은 선배 명의일 거 아니야. 이 와중에 그것한테 한 푼이라도 넘겨줄 순 없잖아. 아무튼 힘내고 애도 엄마 줘버리고 정리해.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그렇게 선배는 저에게 상처 주고 이혼녀 만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고, 한 1년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여자 하나 잘못 들여 그렇다고 협착이 이전에 먼저 정률이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빵빵하게 잘 산다는 선배 남편 꼬셔서 결혼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실을 조심할 것이지 무슨 짓거리인지 기가 막힙니다. 사실 우리 친정에게 받은 상처가 큰 저는 초년의 선배하고의 일이 딱히 큰 상처로 남지 않아서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정률이 그것이 멀쩡한 집에 폭탄 날리며 그러고 살지 누가 알았겠나요. 문득 아이는 제대로 잘 자라고 있을까 생각나기도 하지만 곧바로 어깨 털어버리는데, 인간사가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놔두고 뭐하는 짓인지 생각만 해도 토악질이 납니다. 지금 결혼한 남편은 그래서인지 제 말도 아주 잘 듣고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데, 언젠가 저한테 정윤이 그 여자가 이쁘냐고 묻더라고요. 한 집안 들쑤신 여자라 궁금했나 본데, 여러분도 상상하기론 탤런트급으로 엄청 이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얼굴은 곱상하니 봐줄 만한 정도의, 이미지는 오히려 조신해 보이는 맏며느리 타입이에요. 그러니 가진 여우짓에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랍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눈에 띄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먼저 애인 많겠지 선긋고 경계를 하는데, 오히려 정유리처럼 적당히 곱상하면서 얌전히 거절 못하게 생긴 애들이 본색 감추고 순진한 척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1살 차이니 나이 먹었겠지만 사람 안 변하니 남자 좋아하는 늙은 불려우로 선배네 집 말 안 먹다시피 하고 아무 일 없듯이 지금도 다른 먹잇감 찾아다니고 있으려나요?
혹시 지금도 마누라 모르게 바람피고 계신 남자분들에게 우리 선배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소쿠리 같은 여자를 위해 가정을 깨는 우는 범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안 변하거든요. 내 바람이 태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이자 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가진 것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가난이라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잘 헤아리실 겁니다. 제가 가난을 겪으며 살아서 그런지 추운에 가정을 꾸릴 때 내 아내와 자식들은 꼭 가난에 대한 서러움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꽃같은 행복한 연애를 할 때 참 행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 마음이 급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훗날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 또한 나처럼 가난을 겪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며 열심히 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가난과 돈에 연연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시면서 어머니께서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부의 삶을 사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돈을 벌다 보니 상황은 좋지 않았고 일은 고되게 하는 것에 비해 돈이란 놈은 자꾸만 도망치며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늘 돈에 연연하고 쫓기며 살던 저희 가족들은 가난이 가장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철아, 너는 돈 벌면 무조건 집부터 사라.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편히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 거다. 돈을 벌어서 집부터 사고 또 돈을 벌어서 통장에 다 모아둬라. 그게 너를 알려주고 대신해 줄 거니까. 돈이 없다는 그 서러움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늘 제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며 흘려들었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저 말씀이 가슴 깊숙이 와닿게 되었어요.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막노동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안 쓰며 모았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대출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전액을 다 모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을 했죠. 그런데 이때 제가 집을 어렵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된 지인 형님께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을 해야 돼. 나중에 내볼 때는 이거 대박 친다. 난 경매 배워서 지금 푼돈 먹는 거야. 나중에 내 장담하는데 분명히 돈벼락을 맞게 될 거다. 라고 하며 일단 돈만 있으면 집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곁에서 보면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수완이 다른 사람과 다른지 전처럼 여윳돈도 없는 형님인데 어느새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을 사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살더군요. 이 모습을 보며 잠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세뇌가 된 말씀처럼 돈을 모아 집을 사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저는 집을 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 과정을 견뎌내며 성공했다는 증표가 집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결국 집을 사겠다는 그 마음과 각오를 포기한 채 저는 집 대신에 형님의 조언대로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형님, 제대로 투자를 하고 경매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거하게 한턱 쏠 테니까 저 좀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세요. 잘 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라고 저는 뉘앙스를 남겼고 정말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기에 다행히 맘 좋은 지인 형님 덕분에 도움을 받으며 뛰어들었고 이후 돈을 대출을 받아 구매해서 상가에 새로 돌려막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를 받으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빚이라면 덜덜 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을 물려받아 저 또한 빚 안 지고 돈 모아 집 사려고 그리도 노력했는데 빚을 짐으로써 더한 큰 이익을 누리게 되니
이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모이는 것이구나를 말이죠. 돈 맛을 보게 되어 한번 시작한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었고 저는 이쪽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기를 잘 탔던지 공부까지 해가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 제가 원하는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이런 과정 속 제 인생은 36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토록 아끼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며 통 큰 남자가 된 양 백화점에 당당하게 들어가 해줄 것 아낌없이 해주었죠. 나 더 이상 돈 1,000원에 빌빌거리지 않아.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돈 걱정 없이 가격 신경 쓰지 않고 주문할 수 있으니 원하는 대로 사. 라며 정말 가격표 보지 않게 옷을 골라주니 수백만 원을 호가하게 되었고 이에 습성이 남아 헉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못 살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기에 저는 점점 더 돈 쓰는데 대담해져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해 가고 있을 때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드디어 결혼을 했지요. 아내는 진작부터 결혼을 원했지만 저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돈이 있으니 딴 맘을 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사연에서만 쓰지만 결혼 전인지라 아내를 보험으로 두고 다른 여자를 많이 만나보며 비교해보기도 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내만한 출중하고 현명한 여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확신이 들자마자 아내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했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했을 무렵 제 부는 최고 수준이었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아내를 최고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신부로 만들어 주었지요. 아내에게 생활비도 턱턱 줄 수 있었고 저희 부모님과 처갓집에도 용돈을 아주 넉넉히 드려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사 30여 년이 넘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사는 기분이 들었죠. 아내에게 저는 틈만 나면 과거를 회상하며 듬직하게 목표를 말하고는 했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딱 2가지야.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 2가지를 모두 이루니 이제 내 인생에 아이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 어머, 정말? 당신은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것을 가지게 되겠네. 나 사실은 당신 아이 가졌거든. 오늘 병원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왔어. 이제 아빠가 된 거 알았으니 내일 병원에 한번 같이 더 갈래? 라고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몇 번이나 아내에게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노라고 되물었고 아내는 벅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처음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꿈에 그리던 저희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믿기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다음날 심장 소리를 함께 들으러 갔고 특별히 임신 초기에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에 아내를 금이야 오기야 엎어질까 아끼고 또 아끼면서 지냈지요. 아내가 임신을 하니 주위에서 많은 축하 인사를 해줬고 자연스레 지인들과 만남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돈은 제가 다 부담을 했고 지인들도 이래 그게 당연한 듯 여기더라고요. 아내가 힘들어하니 투자며 뭐며 일도 안 하고 곁에서 기쁘게 수발하기 바빴는데 그런데 한 친구 녀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임마 앞으로도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건물 세 받으면서 살라고 그러니?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고 너 이제 자식도 있는데 안정적인 일 하나는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 그 형님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다 결국 뭐가 하나 어긋나서 여태 모은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처분하고 이혼까지 당해서 어디 서울역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던데 너도 정신 차려 임마.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가진 거 많았을 때 무슨 일이라도 해봐. 말도 안 돼. 형님이 망했다고? 그 돈이 넘치던 형님이? 친구 녀석의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세를 받으며 먹고 살만하니 제가 너무 인생에 대한 모든 생각을 안일하게 했던 것이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을 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저 세 받은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노후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도 안정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고 생각해보니 아내 손맛이 참 좋은데 당장 아이를 낳은 후 아내가 좀 나아지면 그걸 살려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이윽고 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산후조리 후 아이가 돌이 지나자 몸이 근질근질 거렸던지 아내가 먼저 발벗고 식당 개업에 나섰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한식 백반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저만 먹기 아까웠던 출중한 요리 솜씨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습니다. 다만 저희 가게 근처만 해도 백반집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뭔가 수가 필요했죠. 오래도록 안정적이게 장사를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중 90% 이상이 힘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했죠. 저 역시 배가 고파서 알기에 맛있는 반찬을 싸드렸고 몇 끼를 여기서 사 먹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을 알아서 한 끼만 먹고 가셔도 저녁에 싸드리는 반찬과 함께 끼니를 해결하시라는 취지였죠. 그 반찬 싸준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눠드리기 시작하니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당시에 한 달권과 일주일권이라고 해서 회원권처럼 선결제를 해둔 먹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면에서는 훌륭했고 아내의 손맛도 좋았지만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면 질릴 수 있기에 아내는 메뉴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달마다 미리 식단표를 짜두고 손님들에게 전달을 하며 저희는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아내가 주로 요리를 다 했고 저는 홀서빙을 도우며 저희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역시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서 그런지 넉살 좋게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장사를 아주 잘했죠. 허나 못 모르고 답답해서 나왔던 아내는 아이가 점차 커가면서 엄마를 부쩍 알아보고 찾을 때마다 떼놓고 가게에 나오는 게 안쓰러웠던지 어느 날부터 가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찾는 아이가 마음에 안 좋아 저 역시 아내를 두고 가게 운영은 당분간 혼자 해야 했죠. 아내 대신 직원들 두고 함께 했고 아내가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란 뒤 다시 가게로 나오기로 했기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붙잡고 어렵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막상 내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 너무 예뻐서 애만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가게 주변에 현장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고픈 아이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다 큰 어른도 배고픔 참기가 힘든데 한참 성장하는 애들은 오죽할까 싶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그 가게에서 매출이 줄어도 지출이 더 많아져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뜬금없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하는 장사인데 가뜩이나 지금 서비스로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데 그나마 남는 마진으로 애들 후원까지 하라고? 당신 현명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만 실망이네. 아내는 제게 지출을 더 늘려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데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황당했죠. 가뜩이나 아내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고 벌어도 끝이 없는 게 돈이고 결국 그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 가게까지 차린 거였는데 무슨 초를 이렇게 험하게 치는지.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한들 나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찬을 더 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제게 봉사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더군요. 일주일 휴무도 없이 가게 일을 하고 있는 제게 몇 시간만 시간을 빼서 연탄 봉사를 갔다 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좀 쉬는 동안은 맘 편하게 쉬고 싶다며 화를 내자 아내는 끝내 혼자라도 가는 본보기를 보였고 아내를 아끼는 저로서는 결국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남을 돕는 게 보기 좋네 그려. 젊은 사람들이 자네들을 보고 배워야 돼 라며 같이 봉사하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박수까지 쳤는데 뭐라도 되는 듯 어깨가 으쓱해지기는 하더라고요. 허나 뜻밖에도 아내와 연탄 봉사를 한 후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아마도 아내는 제가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봉사를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를 마치고 온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근슬쩍 무안함에 헛기침을 하며 아내에게 말을 했죠. 내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 말 맞다나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밥 반찬 만드는 거니까 그걸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역시 당신은 존경할 만한 내 남편이야.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할 줄 알았어. 멋지다 김영철. 브라보. 뭘 브라보까지.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지? 직접 눈으로 보니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라. 같이 그렇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지만 벌어도 끝이 없는 게 돈이라면 그만큼 더 벌어야지 뭐. 안 그래? 저희 부부는 이후부터 꾸준히 저희 아이 이름으로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를 했고 가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배고프고 돈 없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게로 많이 찾아왔고 저희 부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줬지요. 원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시작한 식당인데 어쩌다 보니 아름다운 가게로 탈바꿈 맺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행복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에게 후원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팔아주고 가서 원하던 일을 아낌없이 하고도 적자는 나질 않았습니다. 허나 베풀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기대를 했던지 가끔 도시락을 타가는 아이들이 쭈뼛거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서 자주 신세지던 청훈이라는 똑똑한 꼬맹이도 있었는데 도시락을 얻어먹는 것을 처음엔 자존심 상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던지 혼자 하기에는 멋쩍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 저희 집 도시락을 쓸어갈 요량이었더랬죠. 아저씨, 저 혹시 도시락 2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집에 동생이 2명이나 더 있는데 이거 하나로 나눠 먹으면 배가 안 차고 계속 배가 고파요. 도시락 딱 1개만 더 주세요. 집에 거동 못 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얘네들 거랑 제 것도 2개 더 챙겨주세요. 우리 할머니 아시죠? 우리 할머니 요새 폐지 주우시면서 식사 많이 거르셔서 점점 야유어 가세요. 어차피 남 도우려고 차린 가게이시니 도시락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고요. 라고 당돌하면서도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하더이다. 딱 1개만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집에 딸린 식구들을 위해 간절하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간절함과 소박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식구가 몇 명인지까지 꿰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훈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도시락만 가지고 쌩하니 가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아버지쯤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죠.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군요. 특히 청훈이는 제가 아버지라는 소리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 줄 알았던지 능글스러움까지 갖춰 아버지 하며 도시락을 뜯어갔는데 이상하게 그게 밉지가 않아 아내가 떡이며 과일이며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고 행여나 우리를 거지 취급하면 아버지 좋은 일 하면서도 벌 받는 거 아시죠? 내가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준 먹을 것들을 잘 드시고 좋아하셔서 챙기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아시라고요. 라며 사춘기 녀석이 팽하니 돌아섰는데 그것도 제 눈에는 아들 같아서 귀엽기도 했습니다. 청은이와 제 아들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둘이 학교도 같이 다녔고 바로 옆반으로 대충 서로의 존재를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 아들은 심성이 온유하고 착해서 공부도 잘했지만 약해서 험한 아이들이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청훈이가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자처하고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도 청훈이가 저 도와줬어요. 얘가 말이랑 행동은 험해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절 도와줘서 고맙더라고요.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저같이 범생은 상종 안 한다고 저 맘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돌면서 제가 위험에 닥치면 꼭 나타나서 필사적으로 저 구해준다니까요. 속을 알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저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건지 청훈이는 우리 아들을 잘 지켜주어서 저야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돈을 주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항상 도시락과 과일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고기 반찬까지 플러스로 주니 청훈이는 할머니 핑계를 대며 가져가고는 포동포동 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 마음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청훈이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모두 다 저희 집 밥을 먹고 살았는데 제가 편한지 고민을 털어놓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아이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제 마음도 커져만 갔어요. 단순히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동네의 수많은 아이들이 모두 다 제 자식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커버린 후 하나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내심 섭섭했습니다. 그 시간이 강산이 변하며 우리 아이도 훌쩍 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베푼 정성은 그대로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었고 제 아들은 저와 아내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아서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제 아들은 명문대를 가며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자식들도 잘 되고 하나뿐인 자식도 잘 되니 나이 들면서 돈은 부족했어도 마음이 부자가 되어 아내와 사이도 좋아져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었는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몸이 제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날 아내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겠다 싶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져서 쥐가 나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내가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아, 우리 남편 어떡해.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우리 남편 몸이 이상해요. 얼른 오세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는데 눈을 다시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때 아내가 저를 급히 응급실로 옮겨 몸이 마비되어 재활치료를 하는 상황은 오질 않아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허나 너무 무서웠기에 저는 일단 일에 손을 떼고 좀 집에서 쉬기로 결정하고, 저도 나이가 들고 힘에 부치기 시작하면서 앞만 보고 사이 몸을 혹사시켰던지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낮 시간에 집에서 홀로 누워 빈둥거리는 시간을 보내니 너무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약을 먹고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가 설잠에 들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순간 당황하며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위험한 본능이 들면서 식은땀이 흘렀고,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손발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방문이 확 열렸고 눈만 내밀고 전부 꽁꽁 감싸고 있는 도둑과 마주쳤죠.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잠결에 겨우 몸을 일으킨 거라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꼼짝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낯선 도둑은 이를 악문 채 저를 몰아갔고, 몸이 안 좋았던 저는 순식간에 어떠한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결박을 당해 했죠. 그 당시에는 가끔 이렇게 도둑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집일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박을 당해 꼼짝도 못하는 순간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날이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가게 휴무일이라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아내는 저 홀로 집에서 편히 쉬라고 친정에 갔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가족들이 위험할 뻔했기에 너무 아찔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 저희 집에 들어온 이 도둑은 어딘지 너무 어설퍼 보였습니다. 결박은 제가 당했고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저였는데 어쩐지 도둑이 사지를 덜덜 떨고 있더군요. 저를 묶었을 때도 손끝이 덜덜 떨리는 떨림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그 사람은 떨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무사하고 싶으면 당장 가진 거 다 내놔. 돈 내놓으라고. 어설픈 수작 부릴 생각 하지 마. 당신 애들이랑 아내 다치는 거 원치 않으면 당장 내 말 들어. 덜덜 떨면서 말하는 도둑의 말을 들어보니 저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장을 했지만 목소리와 체격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제 막 20대가 된 것 같은 청년인데 어쩌다 이런 길을 택했는지 안타까웠지요.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쳐들어온 쪽이 무서워하며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 청년에게 물었지요. 자네는 그렇다면 내가 돈을 주면 날 놓아줄 생각인가? 제가 묻자 청년은 고개를 부들부들 떨며 어렵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장 속 보이는 청년의 두 눈을 봤죠. 너무나도 선하고 슬퍼 보이는 눈이었어요. 분명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었는데 기분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쩐지 이 청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어디서 본 것처럼 익숙하더라고요. 그렇게 청년과 대치 상태를 벌이다 청년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해봤지요. 자네, 내가 자네보다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하겠네. 자네는 너무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지 마음이 참 아프네. 아무래도 하는 것들을 보니 소투르고 무모하기만 한 것이 우리 집이 처음인 거지 청년. 그 옛날 나 역시 돈이 없어서 배고프게 살았고 돈이 없어서 지질이 궁산맞게 살았었지.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돈 없는 게 죄도 아닌데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걸까 싶었어.
그래서 나는 안 해본 일 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노력도 했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살다 보니 돈이 돈을 부르는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하나씩 내 힘으로 부를 만들었네. 우리 집을 선택해서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 돈을 다 쓰고 있기에 사실상 빈털터리와 다를 게 없으니 이만 날 도와주는 게 어떻겠나. 제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청년은 저를 아련하게 보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때는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도둑은 결심한 듯 다시금 입술을 떨고 말을 더듬으며 제게 말을 했죠. 목사님 설교 같은 말은 집어치우고 입 다물고 당장 돈 있는 곳 말해. 빨리 말하라고. 나 얕보지 마.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도둑은 소리를 치며 말했지만 왜 저는 그 청년의 외침을 들을수록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저는 그런 청년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고 그럴수록 청년은 자존심이 상한 듯 더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도선생으로 오면서 무기 하나 들고 오지 않고 맨몸으로 온 더 이상 청년이 무섭지도 않고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던 저는 그런 청년에게 용기 내어 한마디를 덧붙였죠.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난 이제 저 세상에 가도 여한이 없네.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내 가족들 굶겨 죽지 않을 만큼 피땀 눈물 흘려가며 돈을 벌었기에 나 하나쯤 죽어도 우리 가족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네. 아무래도 자네가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를 어쩌면 좋을꼬. 돈보다 목숨이 귀한 집을 찾아갔어야지. 청년에게 잔뜩 제 나름대로 도발을 했더니 청년은 급히 흥분한 채 이성을 잃은 상태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 눈을 보니 분명 아는 사람인 듯 했고 저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보니 분명 동네 사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 중 이렇게 젊은 청년이라면 워낙 우리 가게가 유명하니 분명 어려서부터 한 번쯤은 저희 가게에 와서 도시락을 먹었을 텐데 싶었지요. 그 눈빛이 우리의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인연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몰라도 저는 청년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고 싶어 기회를 줬습니다. 좋네. 자네가 정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자네가 원하는 돈을 쥐어주겠네. 대신 이런 도선생같이 형편없는 행동은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떳떳하게 쓰는 것은 어떻겠나. 나도 가게 하면서 자비터러 많은 돈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자네가 필요한 돈은 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말이지. 그럼 자네가 무이자로 언젠가 갚으면 되네. 저는 도둑에게 돈을 줄 테니 갚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했어요. 도선생에게 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니 도둑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결국 제게 또 수작을 부리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핏대가 세우도록 외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청년을 살살 달래가며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심이야.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네.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인데 보아하니 젊은 청년이 돈 때문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본인 인생을 버리려고 하는지 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네. 내가 이 나이만큼 살아보며 깨달았는데 돈 때문에 못할 짓 없다고들 하지만 고작 돈 때문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네. 난 청년이 앞으로 그 오점에 발목 잡혀 살까봐 그게 불쌍해서 그렇지 다른 마음은 없네. 그러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짓 그만두고 내 말 듣게나. 나는 살 만큼 살아.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자네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지 않나. 내가 양보하고 눈 감을 테니 빌려주는 걸로 하고 죄값 치른다 생각하고 꼭 갚게나. 확신은 들었지만 그래도 언제 홧김에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에 솔직히 벼랑 끝으로 몰며 말을 하면서 조금 무섭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던 청년이 제 말에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았던지 격분하며 워낙 화가 나 있었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와 도선생의 기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금 감정에 호소해서 달래며 현실을 일깨워주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 그런데 한순간 그게 먹혔던지 예기치 못하게 청년은 마스크와 모자를 벗어던졌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짓까지 하고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무래도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짓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서도 제가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만, 어디 보자. 너 청훈이었구나. 청훈이, 이청훈 맞지? 우리 아들 항상 구해주었던. 세상에, 네가 어쩌다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우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청훈이는 아주 꼬맹이였을 적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늘 배고팠기에 어려서부터 거의 매일 저희 집 도시락을 먹으며 살았던지라 기억이 또렷하게 났습니다. 워낙 할머니가 교육을 잘 시켰기에 예의 바르고 똑똑해서 유독 애정이 가던 꼬마였고 우리 아들의 은인으로 알고 컸었는데 형편이 워낙 어려웠던지라 다 커서 막노동판을 뛰면서도 저희 가게에서 끼니를 해결했을 때가 떠올랐네요. 그러던 때에 청훈이는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발길을 뚝 끊으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갑자기 그리도 무심하게 사라져버린 청훈이에게 내심 서운했었는데 어딜 가면 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갈 것이지 그냥 가버린 게 그렇게 미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훈이는 한참을 울다 제게 빌고 또 빌었죠. 제가 아버지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고 시간이 수십 년인데 아버지 덕에 가난해도 항상 입은 풍성했고 잘 살았는데 제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은혜도 모르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저 같은 놈을 두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말이 나왔나봐요.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청훈이는 섣불리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 보였고 솔직히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저 역시 청훈이한테 신세를 졌던 사람인지라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청훈이의 사정이 궁금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행동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기에 청훈이에게 비난과 원망 대신 따스한 미소를 주며 말했죠. 이 녀석이 인사도 없이 가더니 도선생으로 나를 찾아왔네. 이놈아, 손이나 좀 풀어주고 말을 해야지. 안 그래도 오늘 몸 아파서 힘들었는데 너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어설픈 도둑이 어딨냐. 아주 도둑 체면이 말이 아니네. 고작 그런 여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치기를 설쳐 이 녀석아. 눈물 콧물 다 소매에 묻혀 스치고는 제 발에 허겁지겁 결박한 것을 풀었고 청훈이는 자기 정체가 드러난 이상 다시금 무릎을 꿇고 제게 사죄를 했죠. 청훈이는 아들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외롭고 배고프게 살았어도 인성 하나는 훌륭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짓을 했는지 듣게 되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제게 통곡을 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께서 혈액투석 중이신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결국 밀렸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아무리 내도 병원비가 자꾸 쌓여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살릴 수 있다면 그 돈들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더는 치료 못 해준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만나던 사람과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 포기하고 눈 감고 싶었어요. 숨구멍 하나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치료를 지금 멈추면 당연히 희망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가시는 거라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이런 짓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청훈이의 말을 들으니 딱한 사정에 울음과 한숨이 나오며 더할 나위 없이 이해가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놈의 돈 목숨같이 소중한 할머니의 생명이 걸려있는 희망의 한 줄기인 병원비가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더욱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데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 예전에 돈 때문에 절절매던 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감정이입이 되어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장롱문을 열어 깊은 곳에 보관해둔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내주고 돈도 쥐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지요. 내가 너에게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난 지켰으니 이제 네 차례다. 갚기로 한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해. 그리고 나쁜 생각 말고 꼭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도록 약속하게. 청훈이 너 그렇게 약해지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고 누구도 지킬 수 없네. 그럴수록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이겨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가지고 얼른 가서 해결하고 천천히 갚도록 해. 평생 무이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청훈이가 제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던 저희 집에 도둑이 되어 들어올 때의 그 심정을 헤아려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청훈이가 나간 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요. 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참 야속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깜짝 놀라며 형제가 큰일을 당한 것 마냥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시 온다면 꼭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가진 돈이라도 모두 청훈이한테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돈을 가져갔으니 청훈이가 이번에도 잠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나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청훈이는 돈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맙게도 후에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와서 소식을 들려주었더라고요. 양손에 검은 비닐로 쌓인 과일과 고기는 그 녀석의 마음이었죠. 아버지 도움으로 할머니 병원비는 모두 해결했고 조만간 좋아하는 여자랑 식장도 잡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때 저를 설득시키고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약속한 대로 돈은 생기는 대로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도 쳐서요. 이 녀석한테 무슨 이자를 받아. 원금도 안 줘도 돼. 결혼식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게 청첩장이나 보내줘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축의금 두둑하게 할 테니. 나도 예전에 그랬다. 돈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어. 힘들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포기하지 말고 결혼해서 함께 꾸려나가고 이겨내는 게 맞아.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세상 큰 힘은 없는 것이다. 널 보니 우리 아들도 얼른 짝을 만나면 좋겠구나. 청훈이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고 성실하게 벌어서 꼭 이 빚을 갚겠다며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청훈이는 말한 것과는 달리 아내 될 사람과 결혼식은 나중에 미루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다고 했네요. 얼른 결혼하기를 바라며 아들과도 연락이 닿아 축의금을 주려고 했지만 결혼식을 한 뒤로 미루겠다고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훈이를 보내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큰 태풍이 왔다 간 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한 상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이라다 점심 드시러 오신 분들 사이에서 청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는데 넉살살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놀라셨죠? 여기 현장에 돈을 제일 많이 줘서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아버지도 매일 볼 수 있고 이 집밥도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청훈이는 정말 그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가며 끼니는 무조건 저희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돈을 갚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청년이 기특했습니다. 결혼하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 텐데 머리 굴리지 않고 따박따박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제게는 크게 와닿았죠. 이후에 청년은 본인의 아내를 가게에 데려와 인사도 시키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제게 이 청년은 자식 같은 존재였기에 아내 역시 며느리를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이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힘겨워했습니다. 청년이 홀벌이를 하는 상황에 돈을 벌어도 제게 빚을 갚고 있으니 여유가 전혀 없었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그 와이프를 우리 가게에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이제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고달프고 힘들어서 직원 하나 쓰면 좋겠다 싶었거든. 어차피 직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면 서로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좋잖아. 저쪽은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는 귀한 직원이 필요한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곧장 청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전달한 지 2시간 만에 청훈이의 안사람이 찾아왔죠. 인상도 좋고 선하고 든든한 그 아이는 그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종일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친숙해졌어요. 좋아하는 반찬이나 잘 먹는 반찬이 있으면 눈여겨봤다가 집 갈 때 싸주곤 했었고 김치를 담그면 꼭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 같아서 아예 사람들에게 내 조카 며느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청훈이도 그 안사람도 그 호칭을 싫어하지 않았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넉살 좋게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제 아들도 오다 가다 재수씨라고 하고 호칭이 그러니 점차 가족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청훈이 안사람이 청훈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던지 조심스레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청훈 씨는 본인은 늘 운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그 어린 시절에 만난 것부터가 천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두 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은 배고픔에 굶주리며 살았을 거고 지금과는 다른 사람처럼 살았을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와 컸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온정 덕에 삐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아버님.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되게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청혼이 안사란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문득 아내가 처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작은 아내였죠. 우리가 더 벌어먹어 살아도 부족할 판국에 과하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돕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미쳤던지 어려운 시절을 겪는 분들을 돕고 또 도왔고 그 결과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청혼이 말고도 아직까지 찾아오는 꼬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작고 귀여웠던 꼬마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다 컸지만 여전히 저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 시절 본인의 나이인 자식들 손잡고 와서 저를 보여주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주책이지 싶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집 무료 도시락을 먹고 큰 청혼이었는데 글쎄 제게 차를 선물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고 손살에 치며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청혼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그러더군요. 받아주세요. 돈 열심히 벌었고 성공했어요. 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아버지께 차 한 대 뽑아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게 아버지는 아버지뿐인 거. 이제라도 좋은 차 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남들한테는 다 베푸시면서 정작 아버지 거에는 아끼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라도 좋은 거 입고 보고 드실 수 있게 제가 잘할게요. 제가 조만간 아버지 아들인 민우한테도 크게 쏜다고 예고하셔도 되세요. 사실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공을 했으니 아버지께 차 한 대 뽑아드린 거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뭉클했죠. 저는 이렇게 성공하고 올바르게 자란 자식들이 많습니다. 10손가락으로 다 세어봐도 부족할 정도로 말이죠. 그 자식들이 한 번씩 찾아와도 한 달을 꽉 채우더라고요. 실제 친자식들과도 교류를 하는데 친자식들은 본인들 부모가 이런 분들이라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말을 해줍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허리도 관절 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예전처럼 무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흐른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시절이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저를 믿어주는 자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구나 싶네요. 앞으로도 저는 많이 베풀면서 살 겁니다. 하도 베풀고 기부하며 살았더니 솔직히 많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딱 저희 가족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자고 다짐했고 저희로 인해 누군가의 겨울이 조금은 따뜻하기를 바라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